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의 장전의 원투펀치 431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주제는요. 이제 K리그가 그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뭐 리그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정말 재미난 경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막을 내리고 시상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네, 시상식의 퀸. 방금 전에 시상식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 방금 전에 또 이렇게 시상식에서 헤어스타일 그대로죠 지금. 네, 머리는 화려한데 옷이 바뀌었어요. 드레스가 지금 제 차에 있는데 네. 그걸 또 입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아니, 제가 원투펀치에 아까 맞게 얘기해서 왜 그 드레스대로 오지 않았냐. 그걸 뭘 갈아입어 귀찮게 입고 여기서 아니 하면 그게 위원님 쉽지 네. 않은 게 그 드레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샵을 가요.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갈비뼈들 이렇게 줄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 드레스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입고 있기는 좀 네, 불편한 그렇죠. 거예요. 불편한 불편하니까. 드레스이기 때문에 원투펀치는 또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풀어지고 재미난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 꼭 풀어진 방송 같진 않고 우리 더 풀어줘야 돼 사실은. 시상식에서 베스트 11도 뽑았고 감독상 영플레이어 그리고 MVP까지 뽑았는데요. 두 분의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오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베스트 11 그리고 감독상 영플레이어 MVP까지 뽑아주세요. 포메이션을 말씀을 드리자면 좀 고상하게 이번에 프랑스 풋볼에서 세계 축구 역대 선수 드림팀 뽑았잖아요. 네. 후보까지 지금 정해졌잖아요. 저희가 이제 원투펀치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포메이션이 그 전통적인 이제 WM 수치로 표현하자면은 3-2-2-3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3-2-2-3보다 약간 뒤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3-2-2-3을 무너뜨렸다고도 볼 수 있는 3-2-3-2. 3-2-3-2, 네, 3-2-3-2 포메이션. 저 3-4-1-2. 3-4-1-2. 네. 비슷한 거예요. 네. 예, 예, 예. 3-4-1-2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미드필더들을 기록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드필더들은 한 5명 뽑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센터백 1명 희생시켰어요. 네. 그래도 뭐 게임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공격적입니다. 그 3-4-1-2에서 그 4에 해당하는 선수들을 조금 위로 올리면 제 포메이션이 돼요. 저랑 거의 비슷한-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두 분이 뽑은 베스트 11도 같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바로 골키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골키퍼는 조현우 선수. 조현 네, 선수. 전체적인 시즌 통틀어서의 어떤 조현우 선수의 선방력은 다른 골키퍼들도 물론 뭐 잘한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조현우 선수가 가장 앞섰다. 네, 저는 조현우 선수. 네. 장 의원님은요? 저도 송범근하고의 경쟁에서 조현우. 그래서 실점은 송범근 21실점, 조현우 23실점이지만 그렇지만 유효 슈팅 허용당 뭐 선방률이나 유효 슈팅 숫자를 보면 조현우는 93번의 유효 슈팅을 허용했고요. 네. 거기에서 23실점이고 송범근은 69번의 유효 슈팅 허용이거든요. 거기에 21실점입니다. 그래서 조현우 선수가 더 효율성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선방 횟수도 조현우가 78번, 송범근이 56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록을 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조현우 선수가 실점은 송범근이 더 적었지만 나머지 효율적인 부분이 조현우가 더 좋았다. 네. 조현우 뽑았어요. 네, 저는 심지어 뭐 저 통계 자료는 제가 전혀 안 봤지만 일단 체감상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시즌 전체로 보면 다른 키퍼들의 선방보다는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이제 수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네, 3명 다 말씀드리면 되죠. 장 네. 의원님도 3명이니까 네.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저의 수비 3명은 가운데 원두재 선수. 원두재. 네, 원두재 선수가 사실 미드필드로 오는 게 더 좋기는 한데 미드필드에 또 뽑고 싶은 선수들을 다 뽑기 위해서는 원두재 선수는 여기다 넣어야 된다. 그리고 뭐 벤투 감독도 사실 원두재 선수의 그 빌드업 능력을 또 높게 평가해서 사실 원두재 선수를 또 이쪽에다가 실험도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두재 선수 뭐 여기 들어와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기 때문에 가운데 원두재 선수 그리고 양 사이드에 왼쪽에 권경원 선수. 네, 상주에서는 정말 핵심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센터백에는 좀 안 어울리지만 강상우 선수. 강상우 선수. 네, 역시 포지션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강상우 선수를 저는 여기 배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 베스트 11에서 강상우 선수는 빠져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또 다른 선수들도 미드필드라든가 사이드 쪽에 넣어줘야 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강상우 선수는 여기서는 그냥 센터백의 오른쪽
물론 강상우 선수가 왼쪽에서 많이 뛰었지만 강상우 선수는 뭐 오른쪽 왼쪽 뭐 미드필드 수비 뭐 공격 다 갈 수 있는 선수니까 뭐 팀을 이뤄서 해도 요거 맡을 수 있다. 네. 강상우 선수는 상주와 포항의 퍼포먼스를 이제 종합해서 반드시 베스트 11에 들어야 되는 선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명을 뽑아주셨는데 장 의원님 좀 비슷한가요? 네. 완전 똑같아요? 똑같진 않아요. 오. 저의 3백은 강상우, 원두재, 홍정호 이렇게. 홍정호 선수가 권경원 다르네요. 대신 홍정호. 네. 그렇게 해요. 강상우 선수는 그래서 올 시즌에 상주 상무에서는 왼쪽 윙어로 뛰었고 전역하고 포항에서는 왼쪽 수비 또 많이 봤는데 어시스트 왕이라서 네. 12개 어시스트로 1위인데 이 선수를 안 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골도 뭐 상주 시절에 많이 넣었지만 8골 넣었어요. 합쳐서 두 클럽에서. 그래서 강상우 선수가 뭐 오른발 킥도 좋고 공격력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수비력도 또 좋고 공수에서 아주 많은 능력을 보여준 최고의 커리어 시즌을 보냈어요. 강상우 선수는 여기 뽑아야 되겠다 했고요. 이 상무 선수들은 중간에 이제 팀을 옮기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강상우 선수는 정말 모범적인 게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두 팀에서 퍼포먼스가 한결같이 이렇게 뭐 전반기 후반기 그쵸? 할 것 없이 네. 이렇게 꾸준할 수 좋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강상우 선수는 상주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 포항에 와서도 정말 포항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두재는 지금 허리라인에 뭐 전북 선수나 포항 선수나 이런 선수들로 돼 있고 아쉽게 사실 울산 선수들이 많이 잘한 선수들이 윤빛가람부터 해서 좀 밀린 느낌이 좀 받았기 때문에 윤비트 근데- 선수가 가장 아쉬웠어요. 그렇죠. 저도. 예. 근데 원두재는 뽑아줘야 될 것 같다. 근데 원두재는 내려도 되니까 네. 원두재는 중앙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컨트롤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역시 수비의 핵심 진짜 센터백은 한 명 홍정호. 이 선수는 사실 전북의 최소 실점의 중심축 역할을 했고 전체적인 뭐 빌드업이나 뭐 제공권 라인 컨트롤 다 홍정호가 중심이 돼서 우승에 한 몫을 했다. 그래서 홍정호 선수를 대표 센터백으로 한 명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수비수를 알아봤고요. 이제 미드필더 여쭤볼게요. 네, 저는 두 명인데 장 의원님도 3, 4, 1, 2라고 하셨으니까 그 3, 4 중에 그 중앙의 두 명을 제가 말한 다음에 장 의원님으로 네.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의 그 중앙 두 명은 그 MVP 차지한 손준호 선수. 오. 전북에서의 영향력이 정말 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준호 선수가 예전에 신영민 선수가 이제 최후방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었을 때는 물론 이제 신영민 선수가 올 시즌에도 전북에 다시 오기는 했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손준호 선수가 약간 박스 투 박스형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를 할 때는 좀 신영민 선수를 도와서 내려가고 공격을 할 때는 또 역삼각형처럼 손준호 선수가 올라가고 그런 역할이었다가 그런데 이제는 손준호 선수가 포백 라인 바로 위쪽에 가장 최첨단의 그 후방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이제 겸하는 역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손준호 선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즌이 바로 올 시즌이었고 그 역할을 정말 자신의 몸에 맞는 옷으로 굉장히 잘 소화해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명은요? 다른 한 명 빼놓을 뻔했네요. 다른 한 명은 사실 요 위치는 요 선수에게는 조금 낮은 위치인데 그래도 요 선수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누굴까요? 팔로세비치 선수 포항에. 네. 팔로세비치. 네, 팔로세비치 선수는 물론 3-2에 2에 해당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긴 해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뭐 요 위치 놔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포항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역시 팔로세비치의 역할이 저는 올 시즌 굉장히 컸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두 명 얘기해 주셨고요. 장 의원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3, 4의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한윤님하고 같습니다. 오. 손준호 선수. 손준호 선수는 올 시즌에 25경기 선발 출장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주로 뛰었죠. 네. 네, 그 역할. 전체적으로 빌드업 축구를 하는 전북의 색깔에 손준호 선수가 1차 빌드업 역할부터 전체적으로 올라서서 상대는 아무래도 전북을 맞아서 조금 내려서는 팀이 많으니까 거기서 조타수 역할을 해줬다. 손준호 선수는. 그래서 패스 공급 자체가 손준호부터 올라가서도 손준호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잘 해줬고 수비에서도 많은 또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손준호 선수가 많이 성장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는 공수 능력을 잘 갖춘 최후방의 홀딩 겸 뭐 플레이메이커 이런 선수를 얻었다. 그 생각이 들고요. 팔로세비치는 올 시즌에 14골과 6개의 도움. 선발은 17경기에 그쳤습니다만 교체로 5번 나왔고요. 출장 수가 조금 적은 거는 시즌 중반에 부상 때문에 한 달 정도
쉰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네. 특히 후반기 막판 활약이 매우 인상적이었죠. 상주전 때 엄청난 경기 4대3 스코어 나올 때 전민강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포항인데 막판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 팔로세비치가 헤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직접 공격 포인트는 14골과 6도움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다. 직접 공격 포인트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팔로세비치 선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의원님의 3위 3. 저의 3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이제 왼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포항의 송민규, 송민규. 네, 가운데 대구의 세징야, 오른쪽 전북의 한교원. 네. 뭐 한교원 선수는 저희가 전반기 때도 아마 한교원 선수를 여기에 뭐 장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그쵸. 뽑았던 것 같은데 지금 시즌 다 끝나고서 봐도 역시 한교원 선수가 전북의 우승에 차지했던 비중은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중반기 이후부터는 구스타보 선수와 바로우 선수가 가세가 되면서 전북이 또 다른 이제 공격 루트들을 강력하게 구비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선수들 오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전북을 거의 지탱하는 공격 자원 역할을 한교원 선수가 수행을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교원 선수는 시즌 전체를 논할 때도 빠져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이고 세징야 선수는 역시 대구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티켓에도 매우 다가가 있고 지금 뭐 산술적인 가능성은 이제 뭐 안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굉장히 유력한 상황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역시 6강 파이널 A도 아주 성공리에 안착을 한 데에는 세징야 선수가 올 시즌에도 에이스 역할을 잘해줬다. 그리고 뭐 공격 포인트 자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기에 곤란한데 단 세징야 선수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약간 한마디 하고 싶은 건 있어요. 뽑긴 뽑았으나 예년에 비하면 제가 이제 체감상 느끼기에는 저는 통계는 안 봤습니다. 그런데 체감상 느끼기에는 턴오버라든가 공격 실패의 빈도도 약간 늘어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징야 선수도 지금 나이를 먹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징야에게 좀 의존하는 대구의 공격인데 거기서 뭐 혼자서 드리블을 조금 무리하게 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실패 빈도도 제 생각에는 늘어나기는 했는데 제 체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해낸 것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세징야를 빼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송민규 선수는 뭐 올 시즌 더할 나위 없이 잘한 시즌이죠. 그러니까 포항의 위력적인 공격에 있어서 물론 팔로세비치도 있고 일류첸코도 있지만 송민규가 아니었으면은 그 김기동 감독의 공약 그렇죠. 최다 득점 이런 게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되고 송민규 선수 정말 올 시즌 축구 인생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시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송민규 선수 여기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장 의원님의 3, 4, 1, 2 중에 4에서 지금 손준호 선수와 팔로세비치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나머지 2명은 누굴까요? 4의 좌우 윙어 왼쪽에 송민규 오른쪽에 한교원. 네. 똑같아요. 똑같네요. 가운데까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송민규 선수 말씀해 주신 대로 21경기 선발은 21경기 6번 교체 10골과 6개의 도움인데 21살의 어린 선수입니다. 네, 뭐 거침없는 시즌 보냈어요. 진짜. 네. 뭐 파괴력이 있고 돌파 능력에 또 기술도 가끔씩 보면은 아주 잠재성 높은 돌파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볼 상황에서 이 선수는 지금 21살이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뭐랄까요 3, 4년 후쯤에는 지금의 스타일이 조금 더 무르익고 조금 더 세밀해지고 하면서 아주 큰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송민규 선수는 대표팀에서도 한 3, 4년 후쯤 더 이르게 올 수도 있지만 대표팀에 아주 큰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저는 감히 좀 얘기하고 싶어요. 송민규 선수. 그리고 역시 한교원 선수는 저희가 지난번 예전 베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올 시즌에 11골과 4개의 도움인데 특히 전반기에 바로우 선수가 영입되기 전에 전북의 거의 유일한 윙어로서 활약을 했지만 사실 윙어 역할 예전에 터치라인 플레이를 많이 했던 것보다는 올 시즌에는 이제 박스 안으로 좀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수비 분산을 좀 시켜주는 역할도 많이 했어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골들 특히 올 시즌은 전북의 한교원은 울산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9월 중순에 그 중요했던 울산전 2골 모두 관여를 했죠. 2대1로 이길 때 하나는 바로우 선수의 크로스가 딱 한교원의 페인팅 때문에 조현우 키퍼가 속아서 하는 실점이 됐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결승골을 넣었었고요. 한교원 선수가. 그래서 중요할 때도 또 골을 넣었었고요. 아주 한교원 선수가 큰 역할을 수행했고요. 3, 4, 1. 1의 1은 세징야.
세징야. 네. 세징야는 올 시즌에 18골과 4개의 도움인데 올 시즌 대구의 수비가 39실점, 리그 9위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공격이 터져야 되는데 네. 대구의 이 대안이 만 39살이고 그리고 에드가가 만 33살인데 사실 에드가는 에이징 커브가 이제 확실히 오는 느낌이고요. 대안은 여전히 으쌰으쌰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고. 근데 사실 두 선수가 전성기는 아니기 때문에 세징야 선수가 사실은 그거를 좀 커버를 하는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올 시즌에 세징야 선수도 이제 30살이 됐지만 상당히 움직임도 노려냈고 최전방과 또 공격형 미드필더 그 사이에서 뭐 움직임, 배우 공간 침투에 대한 능력, 뭐 여러 가지 공격형 약간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연기 역할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역할을 잘 수행을 했다. 그리고 또 아주 멋진 골도 넣었죠. 네. 긴 롱패스에서 가슴 트래핑으로 퍼스트 터치를 해놓고 오른발 아주 멋진 환상적인 골도 넣었고 또 백힐로 딱 뒷발로 방향만 꺾어서 그게 넣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판타스틱 골도 넣었고 그래서 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실수가 좀 늘었지만 실패 비율이 높아진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무언가 이제는 대안이나 뭐 저 에드가나 이런 형들이 받쳐주기가 좀 힘들어서 본인이 혼자서 뭐를 해보려다가. 하다가 좀 그렇게 된 경우도 좀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인 커리어를 생각하면 올 시즌에 세징야 선수는 자기 몫은 해줬다. 대구의 힘든 여건, 수비나 공격의 힘든 여건을 고려할 때는 그래서 세징야 선수 뽑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구가 다음 시즌에는 요거는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안 선수와는 이제 계약이 어떻게 또 계속 갈지 안 갈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징야 선수에게 지금 계속 몰리는 패턴은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세징야 선수가 계속 이렇게 턴오버의 빈도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대구의 수비력이 확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세징야의 턴오버는 사실은 치명적인 위기로 그렇죠. 곧바로 뒤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구가 이제 다음 시즌에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숙제네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다 투톱이 남았거든요. 에이 투톱은 저 일리첸코 주니어. 네. 네. 뭐 설명해 주세요. 네. 주니어 선수는 올 시즌에 26골 2도움. 네. 사실 여기 시즌 막판에 좀 페이스가 떨어진 게 약간 아쉽고 울산이 올 시즌에 우승을 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전북에게 3경기 3연패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준우승의 결정적 원인인데 주니어 선수가 그 중요했던 전북전 3경기에서 필드골이 없어요. 네. 페널티킥으로만 한 골 넣었는데 결정적인 그 팀의 우승에 대한 기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무원이니까. 네. 23경기 선발 4경기 교체인데 26골을 넣었다. 네. 선발 경기로 치면 한 골이 넘는 거죠, 경기가. 네. 이런 득점력은 만 33살의 이 주니어를 고려하면 이거는 그래도 120%는 해줬다. 네. 일류첸코는요? 일류첸코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칭찬을 하자면 저는 주니어 선수보다도 누구 가질래?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류첸코 선수. 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포워드로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 올 시즌 K리그의 그 어떤 포워드도 일류첸코와 비교가 안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류첸코 선수는 단지 골, 어시스트, 뭐 포인트만 많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에서의 어떤 다재다능함이 굉장히 빛나요. 그러니까 관여도. 포항 경기를 보면은 물론 팔로세비치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있고 또 팔라시오스 선수의 아주 거침없는 돌파가 나오고 송민규 선수의 또 아주 파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이런 포항이기는 하지만 일류첸코 선수가 이런 개성이 뚜렷한 또 여러 명의 선수들 사이에서 일류첸코가 딱 중심을 잡고 전체적인 연계라든가 또 동료들의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일류첸코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선수들은 어떤 공간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만큼 일류첸코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영리하고요. 여기에 이제 뭐 등지는 플레이, 받아주고 지켜주고 넘겨주고 연계해주는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일류첸코 선수가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반면에 이제 주니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향력 있는 유형의 포워드라기보다는 사실은 주변에서 잘 만들어주면 주니어 선수가 이제 거의 백발백중으로 이제 뭔가 해결을 하는 그런 유형인데 저는 사실 제 취향상으로는 전체적인 경기에 영향력이 큰
포워드가 굉장히 좋거든요. 일류첸코 선수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올 시즌 최고의 공격수라고 해도 거의 그쵸?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거는 3주 원정으로 기억을 하는데 긴 강현무 키퍼 롱킥을 아, 그것도 원더골이 있죠. 예,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마치 베르캄프처럼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탁 터치를 퍼스트 터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오른발 골 네. 넣는 거 보고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중요한 타이밍에서 행하는 기술이 은근히 예사롭지 않아요. 계속 좋은 공격. 저 그래서 그때 놀란 건 저런 공격수가 왜 분데스리가에서 2부, 주로 2부 그러니까요. 선수예요. 분데스리가 2부에서 왜 1부에서 가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래도 중위권 정도에서는 저 정도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감은 드러냈을 텐데 하는 좀 의아감이 들 정도로 개인 플레이의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공격수를 데려왔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K리그1 베스트 11을 뽑아봤고요. 결국은 거의 똑같은 네, 거예요. 두 분은 전술도 똑같고.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번 시즌은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확 눈에 들어오는 기록과 컨디션별로. 선수들이 아예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 다른 시즌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이견이 갈리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은 시즌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스트 11을 뽑았고요. 이제는 감독상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감독상은 오늘 정순주 아나운서의 시상식장에서 수상한 김기동 감독과 공동 수상입니다. 공동수상이에요? 상주의 김태환 감독도 저는 공동 와, 수상 네, 정말 두 명에게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기동 감독은 오늘 기사도 많이 떴더라고요. 김기동 감독은 사실 시즌 초반에는 포항이 선수층이 좀 얇았습니까? 아, 그쵸. 거기에 주요 또 수비 풀백 자원들을 일거에 또 상주에 또 입대를 시켰어요. 막 그러고 나서 사실 베스트 11은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송민규, 팔라시오스 이런 선수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11은 누가 봐도 포항이 괜찮은데 공격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비가 좀 약해 보였고 전체적인 시즌을 운영하기에는 선수층이 좀 얇지 않느냐라는 그 핸디캡 속에서도 포항을 가장 화끈한 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팀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처음에는 좀 수비보다는 공격, 약간 좀 불안한 요소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전체적인 팀이 유기체처럼 돌아가면서 팀 자체도 더 견고해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김기동 감독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김태환 감독을 여기서 저는 꼭 같이 주고 싶은 것은 저는 시즌 초반부터 상주가 3등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4등을 했어요. 김기동 감독이 아주 잘하면서.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또 상주 상무의 여태까지 또 최고 성적 아닙니까? 그렇죠. 역대 최고 성적을 만들었고 성적과 관계없이 강등이 되도록 결정돼 있었던 팀인데 이 팀의 선수들을 동기부여를 네, 시키는 거? 행복 축구로 이끌면서 이 팀의 역대 최고 성적을 낳았으니 맞아요. 김태환 감독의 지도력은 올 시즌 정말 또 박수를 받아서 마땅하고 여기서 밝히고 싶은 거 하나는 약간 이건 쓴소리인데 제가 왜 상주가 시즌 초반부터 좋은 성적이 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지 아세요? 다른 팀들이 별로로 보여서. 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이 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주가 더 돋보일 수 있는 네. 시즌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런 예측은 안 들어맞는 게 좋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은 다른 팀들이 좀 많이 못한 팀들이 많죠. 그래서 상주는 당연히 좋은 시즌을 보냈고 어쨌든 김태환 감독은 김기동 감독과 더불어서 저는 수상의 가치가 충분하다,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장혜연님은 감독상 누구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감독상 사실 김기동 감독은 그러한 공백, 군대 가고 이런 선수도 공백을 잘 메우면서 이거는 감독상을 받아야 될 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공동수상 저도 공동수상? 김기동 감독의 네. 모라이스를 주겠습니다. 네. 모라이스 감독. 2연패에 성공했죠. 그래도 2연패 성공했고 한간에 이제 올 시즌에 모라이스 감독은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떠나겠죠. 그리고 한간에 모라이스 감독이 존재감이 좀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감독이 그 자리에서 사실 코치들이나 그런 친구들 없이 사실 외로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네. 한국에서 모라이스 감독 혼자 딱 그 감독 지휘봉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도 딱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전체적으로 팀에 저는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보여지고 팀의 2연패 또 전북의 4연패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이건 타이건 간에 저는 이 공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모라이스 감독의 그 몇 차례의 인터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어요. 뭐냐면 모라이스 감독이 이제 전북을 여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이런
또 기자분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라이스 감독이 최근에 또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뭐 나나 선수들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디 관리하시는 분, 그럼요. 시설 관리하시는 분, 장비 담당하시는 분, 뭐 식사 준비하시는 분, 구단의 모든 관련된 스태프 직원들의 어떤 총합으로 결국 이런 성적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수장이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멋있어요. 자세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지도자들도 사실은 모라이스 감독의 그런 그 인터뷰의 기술 그리고 그 인터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아주 좋은 내용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독들도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예. 네. 이제 영플레이어상 한번 누구를 뽑으실지. 네. 저는 왜 이 선수가 후보에도 못 올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력 후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송민규, 엄원상, 원두재 그리고 조규성 선수였죠. 네. 네. 이동준 선수에게 주겠습니다. 이동준 선수 잘했죠. 이동준 네. 선수가 저는 사실은 거의 저는 베스트 11급이라고 봐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맞아요. 이동준 선수는 부산에서 정말 외로운 싸움을 했어요. 아, 부산 경기를 보면 이동준 이름만 계속 들리고 이동준 장면만 계속 나와요. 이건 부산 팬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는 사실은 부산의 올 시즌 전체적인 어떤 빌드업 능력 그리고 문전에서의 파괴력, 연계력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동준은 그야말로 고군분투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이고 상대적으로 송민규 선수는 뭐 팔로세비치도 옆에 있고 뭐 일리첸코도 옆에 있고 최영준도 옆에 있고 뒤에서는 거는 나중에 많죠. 강상우 선수가 나중에 합류해서 뒤에서 또 받쳐주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저는 부산이 비록 강등을 당해서 이동준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 영플레이어는 꼭 이동준 선수 주고 싶고 벤투 감독이 이번에 이동준 선수를 대표에 뽑았잖아요. 저는 벤투 감독이 분명히 모든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하고 이동준의 어떤 개인 퍼포먼스를 봤을 때 이동준 선수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동준 선수에게 얘기를 듣고 보니 아 이동준 선수 나도 이동준 선수를 뽑았으면 좋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좋은 선수인데 저는 별로 생각이 좀 짧아서 누군가요? 그냥 송민규 아니 그러니까 송민규 선수가 포인트 자체도 그냥, 앞서고 아유, 송민규지. 자격이 충분하죠. 네, 저는 그냥 아무 충분한데 생각 그냥 이거 송민규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동준 선수가 좀 팀의 어떤 열악함 속에서 너무 한 거에 비해서는 좀 맞아요. 부각이 좀 덜 됐어요. 예, 예. 아쉬운 마음에 뽑아주셨고 또 장 의원님은 송민규 선수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있나요? 네. MVP 저는 좀 파격이에요. 파격이에요. 네, 저부터 또 하면 저는 일류첸코 선수입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네, 해주셨으니까. 설명은 아까 거기다가 약간 추가할 거가 한 줄 있다면 네. 이겁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포항 내에서 그 특히 이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군기 반장으로 통한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 적응 잘하도록 돕고 또 외국인 선수들을 이제 정신 좀 들 차리는 것 같으면 일류첸코 선수가 그 군기 반장 역할을 톡톡히 한대요. 분위기 메이커, 성실함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롤 모델이 될 만한 외국인이고 포인트 면에서는 뭐 주니어 선수에게 좀 딸리고 팀 성적 면에서도 전북과 울산에 비해서 딸리긴 하지만 저는 그냥 개인 한 명을 뽑아봐라. 그럼 올 시즌에 저는 일류첸코만한 선수 찾기 어렵다. 저도 한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 네, 저도 뽑으면 일류첸코 뽑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명분을 중요시 여겨서 사실은 확실한 선수가 우승팀에 눈에 들어오면 이 선수를 그냥 줄 텐데 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선수 뭔가 조금씩 5% 부족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손준호로 간 것 같아요. 시상식은. 네, 손준호 물론 네. 잘했죠. 저도 잘했는데 저도 거기에 편승하는 느낌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류첸코 물론 주고 싶은데 그래도 우승팀에서 주고 싶었다. MVP는 그런 차원에서 손준호를 전북 대표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1이 막을 내릴 시점에서 베스트 11 감독상 영플레이어 그리고 MVP까지 뽑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평씩만 해주세요. 이제 막을 내리잖아요 K리그. 네, 올 시즌은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았던 시즌이라서 사실은 또 그로 인한 또 약간의 변수들도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겹고 뭐 리그, 클럽, 뭐 선수들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무사히
재밌는 경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시즌을 맞춰준 모든 선수, 감독,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그냥 이제 K리그는 끝났고 김도훈 감독님에게 좀 힘내시라고. 아챔을 지금 맡는 울산 아무래도 많이 팀 분위기가 다운됐을 텐데 네. 뭐 전북은 우승했으니까 괜찮고 수원, 서울 역시 으쌰으쌰 아챔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해서 다음 시즌은 좀 명가벌 했으면 좋겠고 김도훈 감독님은 힘내서 이번 아챔에서 아주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승부 예측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들 뭐예요? 사과하세요. 다 틀린 거예요? 아, 진짜 사과하세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근데 지금 진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진행. 이럴 때만 이렇게 빨리 요거 진행하자고. 정순주 아나운서가 하나 맞힌 거는 네. 요거 냉정하게 제가 말하면 한준이 무승부, 장지현 리즈 하니까 요럴 땐 정순주는 레스터 해야 된다. 아니에요. 저 그 철저한 영향으로- 분석과 이 해안으로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말 알았어요. 들으니까 혼자서 하나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하셨어요. 그런 때는 딱 그렇게 가면 좋아요. 아니 근데 두 분 반성하세요. 지금 2회 연속 올강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연속 어떡합니까 지금. 올강은 이제 한현님은 거의 처음 아닌가요? 2연속 올강.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원래 올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올킬 횟수는 뭐 제가 적을지 모르지만 올광은 원래 전통적으로 네. 제가 잘 안 하는데 근데 두 분이 이제 우리 장 선생한테 제가 물든 것 같아요. 저는 네. 2연속 올강을 예전에 한번 해본 것 같아서 장현님 왠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느낌이. 감흥이 없어요. 저는 해본 게 뭐 그런 많아요. 게 뭐 저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 승부 예측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도르트문트도 매우 좋고 홀란드도 다시 또 리그에 집중시키고 하면서 또 여기 들어올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 네 원정 한 점 차 승리 저는 걸겠습니다. 한 점 차 승리. 어유 어렵죠 도르트문트 원정. 음. 좀 세요 지금. 예, 이 대결은 바이에른 뮌헨 안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약간 무승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나 그냥 바이에른 뮌헨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저 이거 뮌헨승인데. 그래 똑같이 해. 네, 이거 안 따라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네. 단 한 번도 응. 도르트문트가 네. 바이에른 뮌헨 이긴 적이 없어요. 네. 그런 거 저 되게 원래 그럴 때 신경 이제 쓴단 한번 말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알았어요. 징크스는 쭉 간단 말이에요.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아탈란타 대 인터밀란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틀란타 또 한 의원님 중계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쪽 경기랑 이쪽 네. 경기 같이 봤는데 진짜 수비 문제 많더군요. 저희가 뭐 허리라인의 핵심 멤버의 이탈 뭐 몇 가지 얘기하면서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도 잘 안 터지고 수비는 아주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드러냈는데 인터밀란은 루카쿠가 부상으로 빠져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못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터밀란은 그래도 인터밀란이 날 것이다. 나름 밸런스 힘이 있고 라우타르 마르티네스나 뭐 그래도 여전히 공격수들의 한 방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인터밀란 승. 인터승 네. 최근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저는 무승부. 무승부. 왜냐하면 뭐 제가 중계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탈란타는 뭐 그때 리버풀 그 프리뷰할 때도 아탈란타가 측면 강한 팀한테는 구조적으로 약할 것이다. 그런데 인터는 제 생각에 리버풀만큼의 측면 능력은 아닐 거예요. 뭐 하키미 선수가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아탈란타가 이제 리버풀에 비해서는 인터 상대로는 위험 부담이 약간 저는 적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터도 워낙에 수비가 이런 말씀드리면 인터 팬분들이 기분 언짢겠지만은 냉정하게 인터도 수비가 허접합니다. 그래서 수비가 뭐 네. 좋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허접한 수비에서 무승부가 나온다. 네. 한현님 무승부. 전 사실 승무패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3, 4의 법칙해서 승패는 틀렸는데 3, 4는 맞췄었거든요. 이번에도 법칙을 하나 더 해보려고 그래요. 3, 4의 법칙. 아니요. 이번에는 인터밀란 두 골의 법칙이 있어요. 아. 최근 5경기에서 2-2-0-2-2였거든요. 이건 근데 은근히 맞는단 말이에요. 2-0-2면은 다음에 0골 아니에요? 0골이잖아요. 네.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2-0-2-0. 2-0-2-0이니까 네. 0인데 이런 이게- 분들이 로또 최고의 조합을 찾아라. 이번 회차의 최고의 조합 이런 거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 근데 이러면 이거는 맞는다니까요 이거. 은근히. 네. 아탈란타가 0을 하느냐 골을 넣느냐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아탈란타 쓰기로 네, 하겠네요. 아탈란타스 왜냐하면 인터가 0골이면 아탈란타가 한 골?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인터밀란에 애슐리 영이 골을 넣는다고? 네. 0골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네. 비길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0골. 0이 골을 넣으면. 위원님 천재예요. 20, 0골, 애슐리 0골 참 의식의 흐름입니다. 점점 더 이상하게 가는데 네. 자, 맨시티 대 리버풀입니다. 무승부! 무승부. 무승부를 하고 싶기도 하나 폼상 리버풀. 저도 리버풀 승인데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리버풀은 2골 이상 넣고 맨시티는 1골 이상은 넣을 거예요. 또 무슨 법칙 있어요? 네, 법칙을 찾았어요. 좀 알려주세요. 리버풀은 있는지. 2골 이하를 넣은 적이 최근에 없어요. 너 불법 토토하니? 맨시티는 1골 이하를 넣은 적이 최근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거 승부패보다 언더 오버에서 오버네요. 네, 오버. 네, 네, 오버예요. 리버풀은 2골 이상은 넣고 맨시티는 1골 이상은 넣는다. 그런데 그러면은 둘 다 3골 넣으면 무승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느낌상 그냥 리버풀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2대1로 리버풀이 이길 것 같지 않아요? 2골 이상, 1골 이상이라고 했지만 네. 그냥 그대로 그냥 2골 1골이 되면서 리버풀 그럴 승. 수도 있죠. 네. 새로운 신공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신공이 맞아 떨어질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